네, 안녕하세요. 2021년 평화나루 도서관 평화토크 콘서트 평토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평토콘은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6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평화나루 도서관의 컨셉인 5가지 평화의 차원을 각 주제별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번 진행하는데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남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평화인데 그 온전한 평화가 쉬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루 도서관은 그 5가지 평화를 이뤄가는 그 과정을 여정이라고 표현하며 또 하나의 핵심 컨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평화 없음을 느끼면서 시작한 그 여정,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갈 벗을 만나는 곳으로, 더불어 쉬어가는 곳으로 평화나루 도서관이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컨셉에 대해서 가장 잘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주실 오상열 목사님은 평화 활동가입니다. 아프간 또 IT 또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 없음을 몸소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또 오상열 목사님은 평화 교육가입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를 읽어가는 법을 다양한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고민할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환영하는 박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하면 될까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총회 도농사회처, 예전에는 사회봉사부 총무였는데 지금 도농사회처 총무가 돼가지고 기존의 사회봉사부에다가 농어촌 선교부,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까지 맡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오면서 제가 잠을 참 잘 자는 편인데 오늘도 딱 눈 떠보니까는 4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14년 전에 제가 캐나다 갔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제가 예전에 공동 목회를 했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있을까 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그때 캐나다에서 찍었던 사진, 그때 교우들에게 보냈던 글, 그래서 그걸 다 캡처해 가지고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렸는데 정말 좀 고되기는 하지만 이런 또 과정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좀 할까요? 네. 저를 좀 이렇게 평화 활동가다, 평화 교육가다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은 민망한 면이 있습니다. 그 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평화 활동가였고 평화 교육가였고요. 제가 글을 쓸 때도 평화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평화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총회 가니까 총무가 되니까 제가 물론 이제 총회가 다 이게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긴 하지만 워낙 회의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 평균 한 2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좀 그런 제 정체성이 요즘 조금 이제 모호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평화에 대해서 꿈꾸고 그 총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에 평화의 정책을 세우고 좀 훈련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프간에 제가 총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2002년도 2월 달에 3월 달에 총회를 이제 들어갔는데요. 아프간 전쟁 나고 이라크 전쟁이 나고 저희들 총회로 이제 헌금을 모아 주시면 그걸 이제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실무자가 가가지고 같이 선교사님이랑 구호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담당하던 분이 여성분이셨어요. 여성 목회자분이셨어요. 아이가 어리고. 근데 그분이 아프간에 자기는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애들도 어리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역할이 와서 제가 이제 아프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프간 가서 저는 뭐 전쟁 세대는 아니고 저희 아버님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전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진짜 본 거죠. 예를 들면 카불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이 활주로가 포탄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정말 이게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카불 공항에 내려가지고 어찌어찌 내려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카불 명색이 국제공항이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은 또 사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광경부터 시작해서 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기분이 $1. 그 뭐 저희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제 6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미군들 보면 막 기분이 $1 했듯이 이제 그런 광경일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를 안내했던 분이 그 정에 이끌려가지고 주는 순간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오니까 딱 눈 감고 나가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감당 못한다고. 그래서 정말 눈 딱 감고 나가긴 했는데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달리면서 완전 민둥산 그 다음에 그 집들이 포탄 자국, 총탄 자국이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쌀을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한 마을을 지정해서 분배표 비리 다 나눠드리고 했는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인근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어요. 대형 트럭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쌀이 밀가루가 그 트럭의 중간까지 있을 때까지는 질서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바닥을 보이니까 그 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점점 트럭 주위로 가까이 있다가 점점 이제 막 완전히 이제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럭으로 이제 막 접근하는데 그 마을 원로가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자 해가지고 경찰이 4사람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사정없이 개머리판으로 막 그 표 없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또 치고 때리고 하는데 그래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참 마음이 숙소로 갔는데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질서, 체면, 그리고 개머리판으로 몇 대 맞는 거 그거는 상관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밀가루를 들고 가야지 어찌됐든 나머지 가족들하고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의 어떤 참상을 그때 아까 뭐 공항에서 뭐 길거리에서 봤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저는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정말 뭐 어린이고 여자고 할머니고 하여튼 정말 필사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거 갖고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뭘 많이 잘못했나? 우리들은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저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고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전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라크 때 이라크에 갔었거든요.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고아원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동안교회 청년들하고 근데 가서 봤을 때 거기는 정말 누군가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국가에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겨우겨우 정말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올 때 울었고 동안교회 청년도 많이 울었는데 이제 우리들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상상을 하기 싫어도 상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요. 하여튼 굉장한 무력감, 저희들이 무력감, 미안함,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가 막 생겼어요. 왜 분노가 생겼냐 하면 거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게 지옥인데 그래도 공항만 나오면 조금은 그 환경이 낫잖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주로 방콕을 경유해서 많이 다녔는데 두바이나 이제 그런 쪽에 나오면 딴 세상인 거예요. 정말 딴 세상.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래도 거기만 벗어나면 정말 딴 세상. 그러니까 저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막 제가 갔던 세계랑 또 발을 빼고 나오는 세상이 너무 다르고 아무 상관없이 너무 화려하고 막 특히 한국에 오면 더 그런 게 심했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제가 서두에도 높은 곳에 가서 제가 온 곳을 돌아보면은 길이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고든 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좀 뒤돌아보니까 아내 말에 의하면 그렇게 아프간이나 이라크 갔다 와가지고 2, 3일은 굉장히 살갑게 대하고 이렇게 막 가족들 막 하고 막 그런데요. 제가 미안하니까 뭐 저도 뭐 놀러 간 건 아니지만 고생했지만 애기들 남자애 둘 아토피 심한 애들 또 아내가 일을 하고 걔네들만 남겨두고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4일이나 5일만 지나면 막 이게 막 사람이 변환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엄청 내고 분노 뭐 그 화가 난 사람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이제 간접 트라우마를 제가 겪고 저도 2차 피해를 본 거죠.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특히 그게 이제 쓰나미 났던 혹시 기억나시나요? 쓰나미 났던 그때 22만 명이 사망했는데 제가 16만 명이 사망했던 인도네시아 아체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체가 굉장히 자그마한 도시고 이미 10년 내전에 10,000명이 학살당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온도가 38도, 그 다음에 지진이 먼저 나고 사람들이 깔려 죽고 다치고 무서우니까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쓰나미가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군인들은 엄청 많았는데 너무 살벌하고 그래서 전 처음에 봤을 때는 군인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었으니까 뭐 하러 왔는데 그게 아니고 내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산에 있던 게릴라들이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게 계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시신을 수습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렇게 저는 그래서 사람 시신 썩는 냄새를 아체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왔잖아요. 시신이 38도 39도에다가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신들이 다 막 흐물흐물 가족들도 그 냄새 때문에 그냥 검정 비닐 전염병 때문에 제가 본 풍경이 뭐였냐면 길거리에 있는 시신들은 대형 트럭에 그냥 실어가지고 큰 구덩이 파가지고 한꺼번에 묻고 그러면 문제는 건물 안에 있는 시신들을 수습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요. 이제 그런 광경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러고 와서는 집에 와서는 한 2, 3일은 잘해주다가 이게 이제 막 제 안에 분노 막 이제 그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상담을 전공하면서 제 안에 분노가 이렇게 많을까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걸 좀 알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평화를 그 다음에 파키스탄 지진 나서 4만 5천 명이 사망했어요. 거기 인도네시아 아체도 그렇고 그 파키스탄 인도 국경 분쟁 거기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그 정부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국제 구호 단체들한테 문을 열어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하나 평화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반대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구호를 하는 거하고 어떤 명분이었든지 간에 전쟁을 찬성하고 또 돈을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가서 구호하는 거가
정말 힘들도 저는요. 이라크 전쟁 났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의 우리 한국 정부도 그랬고 찬성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국익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근데 제가 가서 만난 그 아이들은 과연 이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해서 죽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특히 아이들 보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평화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서없이 얘기하지만 총회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평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평화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임을 하고 캐나다를 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혹시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역사적인 우리 개신교는 교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좀 평화를 지향하는 교회다. 그러면 딱 세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세례파, 하나는 퀘이커, 하나는 형제단 교회라고.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인 제세례파의 한 계열인 캐나다 메노나이트 총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예 그때 총회를 사임하고 저 혼자만 캐나다에 가가지고 공동체 제가 한 6개월간 이제 공동체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종교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백 년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이 공동체는요 독일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저렇게 남자들은 전통이 수염을 길러야 되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그다음에 옷이 저렇게 검정 계통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독일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도 잘 안 됐는데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 2시간 정도 드려요, 예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를 또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를 영어로 통역해 주면 저는 하여튼 그런 그 공동체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정말 엄청 큰. 그래서 1년에 뭐 밀농사하고 가축 기르고 완전 자급자족이거든요. 그러면 막 예를 들면 50억, 100억. 그러니까 저 막 밀 추수할 때 보면 대형 그 기계들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밤낮 없이 해가지고 막 엄청난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공동체 하면 규모가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뭐 1년에 뭐 올해는 뭐 한 100억 수익이 났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 길이요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였고 신기했어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 근데 바로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중학교 과정밖에 없습니다. 저 공동체는. 그래서 그리고 저기는 그래도 여기는 뭐 기계를 좀 쓰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카메라, TV 이런 이렇게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면서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대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트랙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진기. 그래서 저희도 사진을 찍을 때 우리 가족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너 그러면 찍을 수 없고 그래도 외부 손님이 왔으니까 그래도 한두 번씩은 이렇게 찍어주면 찍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아미시라는 곳을 가는데 아미시는 전기도 안 씁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평화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뭐 너는 이렇게 뭐 어렵게 물어보냐? 어릴 때부터 애들이 부모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 어른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평화를 가르치고 학교에서 평화를 가르치고 훈련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너무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와서 한국에 와서 기독교 평화센터를 세웠고요. 2008년도에. 그다음에 그 평화센터 이름이 영어로
더 저니 투어드 피스 센터입니다. 저니가 이제 여정이란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8년 활동을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지만 세 가지 크게 평화 교육을 했고요. 한 200여 차례 했고 8년 동안 그다음에 평화 기행을 했습니다. 우리 염산교회랑도 고쿠라 나가사키 일본은 별로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수십 번 가니까 저는 고쿠라 나가사키만 갔다 왔더니 일단 우리 아이들이 되게 처음에 반감을 갖더라고요. 아빠는 왜 원수의 나라를 이렇게 가냐고. 애들이 그랬어요. 왜 원수의 나라를 가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의 나라 간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루하지 않냐고. 똑같은 데 가는데.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고쿠라 나가사키에 가서 평화에 대해서 회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강제징용돼서 왔던 조선인들의 그런 피해 상황을 다 기록하고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조선인 묘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회에서는 핍박받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천황제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소수지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같이 그래서 오다야마 묘지라든지 그런 데를 다니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고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가면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이 세운 오카 마사하루 나가사키 평화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일본이 조선과 대만과 중국에서 어떤 학살을 저질렀는지 그거를 낱낱이 전시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은 테러도 당했죠. 일본 청년들한테. 그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정부하고 그다음에 분리시켜야 되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좀 평화에 대한 회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쟁, 폭력과 재난의 희생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희생자 아이들 76명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자의반 타의반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모교기도회를 한 2년 반 안산에서 이제 하고 왔었는데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저는 그 세월호 가족들을 돕고 선한 마음을 돕고자 왔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봤어요. 우리는 보통 뭘 줄 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산에서 보면 세월호 가족들은 너무나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막 처음에는 막 주다가 세월호 가족들이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세월호 가족들을 가만히 이렇게 뵈니까 식사를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집에 가서 아이를 잃었는데 밥을 해 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가족들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다가 참 막 주변 사람들이 막 힐끔 왜냐하면 웃다가 울다가 막 애들 생각나면 조금만 좋은 거 드시면 애들 생각가지고 막 우세요. 그러다가 또 애들 얘기 추억 얘기하다가 깔깔깔 웃으시고 이제 희한한 밥을 많이 먹었는데 딱 4개월 지나니까 그 화정교회 전도사님이셨던 예은이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그게 안산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개인으로 들어온 나한테 기도회를 해달라고 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했는데요. 이게 소방관들이 불쑥에 뛰어들 때 그냥 뛰어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산소통 지휘고 자기를. 근데 재난과 폭력의 희생자들 곁으로 갈 때에는 그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잖아요.
정부는 너무 강력하고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끼리는 또 너무 해서 갈등도 많이 일으키지만 그 다음에 타깃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좀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들한테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저는 살면서 그런 모욕, 그런 수치심을 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세월호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개별적으로.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은이 아버님이 경고했거든요. 초기에 우리 곁으로 오실 때 너무 쉽게 가까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공개적인 강연 자리에서. 저희들은 너무 날카롭습니다. 저희한테 베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전문 상담가에 가가지고 매주 상담을 받았어요. 저도 제 얘기를 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한 석 달을 매주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저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저도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제 속상한 얘기, 화가 난 얘기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변에 상처받은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만날 때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거 맞지만 우리 공동체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뭐 방호복도 입으셔야 되고 그 때에 따라서는 산소통 이렇게 하셔야 되고 모자도 안전모도 쓰셔야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랑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총회로 들어갔는데 총회는 참 쉽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교우들이 240만이잖아요. 목사님들이 2만 명이거든요. 거기 대표해가지고 1,500명이 총대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대 중에서도 저는 총회 때 보면 발언하는 분이 한 3, 40명 내외거든요. 정말로 영향력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소위 말해서 종로 5가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요. 또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요. 업적을 내려고 하고요. 제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헤매기도 했고요. 이제 5년 차야 되니까 조금 정신을 차려서 제가 호흡을 막 숨가쁜 일이 막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호흡을 길게 한 번 더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살짝 도망갈 때도 있어요. 휴가 빨리 내고 정말 휴가도 가고 이제 비로소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평화를 만드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평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 제가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폭력의 와중에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저녁 같이 목사님들이랑 같이 하면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정리하고 하는데 저는 평화라는 말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교회 처음 갈 때는 평화라는 말 쓰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썼다가 평화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평화가. 그 다음에 평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하고 뭔가 하는 그런 운동으로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갈등 해결이라는 용어를 한 3, 4년 쓰다가 그 다음부터 좀 관계가 되면서 그 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말을 화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여정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는 저희들도 항상 구도자의 길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완성될까? 제가 사는 동안에 같은 맥락인데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평화는 살면서 수시로 맛을 봐요. 그런데 지속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저는 맛본 적이 없어요. 좀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는데도 어느 순간 또 제 내면의 평화가 확 깨질 때도 있고요. 관계의 평화가 깨질 때도 있고요. 저는 괜찮은데 또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 제가 요즘 그거 경험하거든요. 세계 부조를 맞고 나서 저랑 상관없이 구조 자체가 막 정신없이 돌아가니까요. 제가 탈진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 탈진된 상태로 갔을 때, 집에 갔을 때 아내랑 평화 관계가 유지할 수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아내가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한마디 탁 하더라도 제가 여유가 있으면 좀 넉넉하게 유머로도 바꾸는데, 제가 완전 탈진해서 들어가는데 아내가 오히려 넉넉하게 받아주면 괜찮지만, 아내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했을 때 서로 자그마한 거 가지고 평화가 확 깨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관계가 깨지니까요, 내면의 평화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평화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경험하지만, 이 지속적이고 완전한 평화는 없기 때문에 평화의 길은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걷습니다. 저는 이제 과천에 살고 있는데요. 요즘 어저께 그저께는 너무 피곤해서 못 갔고요. 가능하면 여름에는 11시, 그러니까 10시, 11시, 여름에 11시 되면 서울대공원이 완전히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저나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 혼자 그 딱 걸으면 1시간 20분 코스예요. 저희 집에서요. 정말 정말 좋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걸으면서 땀도 흘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단잠도 자고, 근데 잠을 정말 잘 자거든요. 딱 베개 베면 저는 완전 떨어지는데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계속 각성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한데 한 요 3일 정도 계속 새벽에 잠이 깨면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일이 많으니까, 글 쓰는 게 많으니까 쓰는데, 근데 이게 일주일 이상 되면은 몸이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낮에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갈 때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긴장하면 사람이 긴장만 하고 살면 깨지기 쉬우니까, 긴장은 하지 않지만 깨어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요. 깨어 있는 상태. 이제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냥 두서 없이 어떻게 평화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네. 네,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각자의 평화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한 질문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 질문을 해주실 경우에 바로 또 목사님께 제가 전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 답을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평화나루 도서관이 선정한 평화 그림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토콘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조금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평화는 땡땡땡이다. 여전히 저에게 평화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질문입니다. 질문. 여전히. 네. 좀 의미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더 설명해 주시면. 이게 이제 평화는 뭐 물음표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글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평화 워크숍을 하면 4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4단계 다 마치고 이제 수료제까지 한 다음에 소감 한마디 나누는데, 포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탁 일어나시더니, 아니 오 목사님, 이 기간도 길고 4단계까지 했으면 평화에 대해서 좀 뭐 정리가 돼야 되는데 더 혼란스럽고 질문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웃으면서 그랬으면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를 들면요. 인생에 대해서.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라는 것도 정말 질문을 많이 해야 되죠. 질문을.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참석자들이 그런 서로 오고 가는 대화를 조금은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평화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질문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 집이 안전한 공간인가? 평화가 있는가?
저희 어렸을 때 저는 물레동에 살았는데요. 아이들 숱하게 맞았거든요. 정말이요. 많이 맞았고요. 학교 가서도 맞고요. 오늘 신문인가 어제 보니까는 이제 애들을 함부로 이제 애들 뭐 이렇게 검사도 못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예, 두발 검사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책임자니까 권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장 이번에 최근 들어온 인턴이 있어요. 인턴의 입장에서 우리 부서가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인가?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며느리를 보는데요. 기대 반, 기대가 더 큰 만큼 제가 기쁜데요. 과연 이제 저희는 아들 둘에다가 이제 4식구 살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가정은 그 며느리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염산교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일까? 여러 의미,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교회 가가지고 제가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자, 교우 여러분, 여기 교회가 지금 안전한 공간입니까?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로 안 하냐? 제가 이제 그러면 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그러면 저는 속상해서 막 마음이 속상해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온 교회로 내가 한 얘기가 돌아다니고 막 더 왜곡되고 축소되고 확대돼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질문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단하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나의 하소연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온전히 수용되고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비아냥이 아니고 돌고 돌지 않고 그런 받아지는 그런 공간인가? 그게 없다면 평화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분이 이제 저는 비로소 이제 평화로 가는 그거를 시작하신 거죠. 질문하시기 시작하신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는 폭력이 없는가? 내 안에는 평화만 있는가?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64년생인데요. 빠른 64년생이어가지고 대학 1년 일찍 갔는데 일단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 저희가 군대 가서 엄청 맞았고요. 제 안에요. 폭력이 켜켜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면에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는 질문이다. 네, 평화는 물음표다. 네, 물음표다. 네, 좋습니다. 저도 잠깐 또 보신 동안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평화는 땡땡땡이다 할 때 그 제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처음 평화 교육을 목사님 통해서 총회가 저희 학교에서 열어주셔서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늘 고민이 사실 저희 지금 총회에서도 교세가 줄고 있는 게 통계로 항상 나오고 하잖아요. 왜 우리한테 복음이 와닿지 않을까? 저희 세대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평화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화는 복음의 번역어구나. 네.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들으면 좀 요즘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언어가 되었지만 그게 번역이 돼서 평화라는 말로 들어갈 때 평화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복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평화는 복음의 번역어다 그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제 뭐 동의도 하면서도 저는 오히려 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평화는 복음의 심장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완전한 단절이거든요. 원수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관계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평화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잖아요. 완전 원수된 사이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화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평화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평화는 복음의 심장이다, 핵심이다라는 이제 표현도 쓰고요. 번역하다는 말도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네. 감사합니다. 원래 두 번째로 질문을 준비했던 거는 그 목사님은 왜 평화를 여정이라고 표현하시는지였는데 네. 그 아까 조금 나오기도 했지만 네. 그 평화의 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조금 더 나눠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화는 추구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정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요 또 뭐냐 하면 저는 그 성서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성서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좀 그 봤는데 저는 제가 워낙 걷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저는 복음서에 예수님은 늘 길을 가는 분, 길을 걷는 분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새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저는 정말 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길을 걷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쭉 걸어 한번 상상을 해보거든요. 예수님은 늘 길을 걸으시는 분으로 저한테는 너무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성경을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답게 저한테 다가와요.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숨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다음에 지금 기간 목사잖아요. 교회를 한번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교회 이름을 숨, 길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그 아시겠지만 엠마오는 예루살렘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이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올라간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낙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절망에 빠진 뭐 엠마오 가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패배해서 이제 터덜터덜 사실 엠마오가 뭐 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처 없이 가는데 엠마오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얘기를 나눌 때요. 예수께서 그들과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길을 걷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데 두 사람이 낭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가는데 어느새 온지도 모르는데 살짝 오셔가지고 같이 가시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질문하셔요. 뭐 답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이미지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정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여정이라는 의미에는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지만 모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우리가 보통 화해라는 말 쓸 때는 관계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이제 가장 극단적인 원수된 사람들하고 이제 화해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적이랑 친구가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모험 중에 모험이에요. 낯선 사람이랑 만나는 것도 겁나는데 이거는 이런 화해를 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모험이거든요. 평화를 만드는 건 모험입니다. 정말 모험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내려놔야지 뭐가 되잖아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려놔야 돼요. 위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평화는 제품 만드듯이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어릴 때부터 평화는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 어른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 사회가 평화로운 모습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가치, 그러니까 뭐 생명, 상생, 공존 그런 가치를 익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시간이 신분은 바뀌었지만 많이 걸리는 것처럼 평화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여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평화나루 도서관은 이 여정을 컨셉으로 평화 여권을 회원증 대신에 발급해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이 평화의 여정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저희 평화나루 도서관이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5가지 평화의 차원이에요. 네. 목사님의 평화 여정을 들으면서도 전쟁과 내전의 현장, 또 이거 굉장히 직접적인 평화의 차원이고, 네. 또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한 무교 기도회,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면의 평화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까지 네. 이미 걸어온 여정에서 다양한 그런 평화의 차원이 있었는데요. 네. 혹시 이 평화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 오늘 참여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여정 얘기했으니까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를 가만히 보면 제가 82학번이었으니까 80년 광주 항쟁이 있고 나서 저희 때는 대학에 가서 공부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나가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회 구조적인 평화, 정의를 굉장히 제가 많이 외쳤던 것 같고요. 출발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의 평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때 그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구에서 한 친구가 자살해가지고 학교가 했거든요. 우리 사회 학교가 이게 폭력이 너무 많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애를 보내놓고도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2가지 걱정을 했어요. 그때 우리 큰애는 맞고 들어올까봐. 얘가 굉장히 여리고 눈물 많고 그런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큰애랑 작은애랑 20개월 차이인데 근데 둘째는 때리고 올까봐. 얘는 키도 쬐끄맣고 지형에 비해서 아주 마른 애인데 깡다구가 보통이 아니에요. 애가. 그래서 얘는 학년초만 되면 다른 반을 찾아다니면서 그 반내 짱의 애를 찾아가지고 대결을 해요. 걔를 꺾으면 지가 1등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강제 전학인가요? 그것도 하고 학폭위를 열어가지고 무조건 아이들 막 처벌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가 이게 누굴 때려가지고 이게 될까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면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굉장히 다그쳐요. 큰애한테는 야, 너는 정말 좀 이렇게 좀 담력도 기르고 그러는데 특히 둘째를 많이 다그쳐요. 너 절대 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막 부모한테 좀 그만 좀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걱정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회 구조의 평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북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둘째 아이가 군대 가 있는데요. 지금 휴가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제가 군대 생활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애들 군대 보내는 게 이게 부모 입장에서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조의 평화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모범생으로 좀 되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32살에 했어요. 아내랑 동갑으로.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줄 알았어요. 물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희가. 예. 굉장히 5월 5일 날 만나가지고 7월 30일 날 결혼했으니까요. 그래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대학원 졸업했고 근데 허니문 끝나니까요. 와, 이건 정말 전쟁이더라고요. 부부관계가.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비로소 관계의 이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랑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고 예를 들면 공부도 많이 했고요. 상담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싸우다가 최근에는 안 싸웁니다. 이제 안 싸운 지가 한 5년 됐어요. 정말. 근데 아내가 서로 저희가 인정하는 건 뭐냐? 지금은 싸우려도 힘이 없어서 못 싸워요. 근데 젊었을 때 서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요. 젊었을 때 서로 포기하지 않고 폭력은 안 쓰고 저희들은 룰이 있었거든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힘 있을 때 이렇게 어찌됐든 갈등을 이렇게 무난해치고 온 거에 대해서 둘이는 정말 서로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그때 서로 포기하고 서로 회피하거나 일로 도망가거나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조금 비교적 편히.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이제 64년생이니까 조금 있으면 60이지 않습니까? 60은 뭐 요즘 뭐 농촌에 가면 아주 애인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며느리 새로운 식구도 받아들이니까 내면으로 많이 갑니다. 요즘 아내랑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큰애는 이제 독립을 했어요. 직업도 얻었고 그리고 둘째는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둘이만 지금 있어요. 근데 조금 여유가 집에 가면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면 내면에 많이 들여다보고요. 저기 성찰하는데 근데 저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구가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MBTI도 해봤고 애니어그램도 해봤는데 저에게 맞는 건 애니어그램이더라고요. 저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애니어그램은 말 그대로 동양의 직관적인 면을 성서의 그 고대 사막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가면을 썼던 것들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가면을 쓴 것들을 살아왔는지.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를 성찰하면서 좀 새롭게 이제 근데 그 어려운 보기 싫은 모습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형상의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은 그렇게 그거를 거짓을 봐야지 진실을 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애니어그램으로 저를 그 문항이 저한테는 문항이 있어요. 제 거짓된 모습 한 20가지. 저는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제 내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돌다리 두드리고 안 건너요. 돌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전에 목매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모험생인데요. 선배들 말 잘 듣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규범을 잘 준수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요. 거짓이죠. 이게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꾸준히 거짓의 모습을 보면 순교자들의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번이에요. 겁쟁이들. 근데 그런 모르는 내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겁이 많거든요. 특히요. 근데 그 겁내는 대상을 하나님께로 딱 전환하잖아요. 하나님만 겁내면 이 6번 유형들은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보면 6번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겁쟁이들 의외잖아요. 6번들이 겁쟁이인데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애니어그램이 됐던 MBTI가 또 다른 것들이 됐던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성찰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내면의 평화를 많이 유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심해졌는데 저희 이제 제가 이제 50대 초반 때 은퇴한 저희 선배들이 막 하소연을 했어요. 집에 가니까 아내도 대꾸도 안 해주고 무시해. 아이들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그런 하소연하는 선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남자들을 온전히 직장에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 어느새 다 커버렸고 그 일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는 집 안에서는 다 또 자기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 구조도.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실시간 채팅방에 질문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아까 전에 세월호 유가족 얘기하시면서 재난 재해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네.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네. 가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질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상처가 고착화되고 그 상처가 태도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만날 때 그 보호 장비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뭐 마치 이 그분들은 저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워낙 큰 자식을 잃는 아픔은 참척의 아픔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그 아픔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잃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라. 부모님들이 왜냐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는 너무 멀고 너무 강력한 거예요. 아무리 요구에 들어주지도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지치거든요. 참 두 가지를 조심해. 저는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제 분들을 같이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완전히 도움을 받는 대상화시키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많이 대상화시켜요. 저분들은 예를 들면 대상화시킨다는 거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저분들은 도움만 받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도 다 누구든지 나눠줄 수 있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대상화시키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 폭력이거든요. 또 하나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상화시키는 거. 세월호들을 또 너무 이상화시켜요. 예. 그리고 막 붕 띄워놓고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거 핑계로 또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대상화시키는 거하고 이상화시키는 거 그거 피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도 그분들이 줄 수 있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의 시간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근데 많은 경우 답을 주려고 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것도 저는 방어 보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을 만나는 거, 그다음에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 더더구나 원수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방어복이라는 건 여러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때는 적당하게 거리를 띨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도 한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요. 정말 힘들 때 본인도 상담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어떤 것들 기능들을 채우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그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 의미. 뭐 대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보호 장비는 그런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하나 질문 들어온 게 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또는 나와 너무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질문자가 마주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참고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관계에서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 인내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평화는 그래서요. 평화는 아까도 뭐 좋은 게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직면도 해야 되죠. 직면도 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 구절인데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말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을 얘기하되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고 직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사랑이죠. 무조건 참고 뭐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라고 하는 거는 본인도 그렇게 또 직면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뭐 세상에 근데 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또 아무도 없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다르고 적당하게 같은 건데 그렇지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차이도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요. 그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관계에선 특히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저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거는 그냥 문제로 갖지 않고 가는 거죠. 뭐. 때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 해결하면 좋지만 사람 사는 사이는 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 하여튼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저희 사전 질문들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저희 그 평안하루도서관을 가오픈을 하고 보니까 네. 학부모님들이 네. 유독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주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림책 읽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유독 많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청소년 아이를 둔 부모님이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평안하루도서관이 앞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청소년의 평화, 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학부모들의 평화, 이게 좀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평화는 어떤 모습이고 또 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하는 질문 드려봅니다. 뭐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의 가정들이 아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부부가 함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경우 아이들한테 막 올인하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게 가정의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워낙 요즘은 그래도 노동 시간이 근로 시간이 많이 단축되긴 했지만 우리 사회 같은 제가 이제 다른 나라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캐나다 참 갔을 때요. 이거 6시 넘으면은 길거리 사람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제가 2개월 지나면서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일하고 가면 집으로 가야죠. 집에 가서 같이 식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쉬고 와야 되잖아요. 그 독일 친구들, 캐나다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놀래요. 야, 너네들은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쉬고 또 일하러 가냐? 이게 우리 한국의 이 반문화가요. 이 완전히 가정이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이들 대학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랑 밥 먹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가정이 한국 사회가 이 평화가 있으려면 정말 반문화를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반문화를 교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현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일주일에 정말 2, 3일은 저녁을 가족들 같이 먹는다든지 주일 반만이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평안하루도서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그다음에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지날 때 참 어렵죠. 저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노숙자 쉼터를 했거든요. IMF 때. 근데 못 모르고 했는데 노숙자 쉼터는 밤에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도 경찰서에 많이 불려가고요. 또 명절 때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느부터 집에 안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교회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라크 다니고 막 하면서 아내가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아빠는 부재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 사춘기 들어가니까 역시 그게 오더라고요. 후과가 와서 제가 그거 회복하는데 한 4년 올인했습니다. 큰아들하고 특히 관계 회복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계속 저를 테스트했어요.
아빠가 일시적으로 그러나 근데 제가 그 글을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4년 하니까 아이가 이제 마음을 열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 저랑 팔씨름해요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올 게 왔구나 생각 들었어요. 이제 힘이 세지니까 아빠 이겨먹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할 때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2대1로 이겼거든요. 근데 딱 3개월 뒤에 다시 아빠 다시 팔씨름해요 그러는데 3대 0으로 졌습니다. 근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때. 아 이제 친구가 돼야겠다. 친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큰아들은 이제 독립했는데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의 10대 때 특히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아이들 불쌍해요. 불쌍하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 아까도 좋은 도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MBTI든 뭐 애니어든 해서 부모들이 먼저 자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좀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 평화나라 도서관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여행 기회를 많이 가야 돼요. 여행. 저는 아이들하고 딱 2가지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하나는 아내가 일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특수 목회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제가 좀 별로 이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랑 영화관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 아이들 지금도 얘기해요. 왜냐면 영화관을 가장 좋아해요. 아이들은 영화관을 좋아하니까 저는 그때 좀 쉬고요. 저도 좋고 아이들도 영화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캐나다, 태국, 뭐 캄보디아, 뭐 여러 나라 다녔는데 평화나라 도서관이 좀 그런 여행의 주변에 좀 프로그램 해서 여기 한국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많이 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기회도 주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 뭐 1박 2일, 2박 3일간 요즘 지역 사회에서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토크 콘서트 주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을 좀 확장시켜가는 계기로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다음 주제가 이제 글쓰기와 나의 평화 해서 좀 저희가 자서전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어른들이 이제 삶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 자서전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게 그게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주제를 하나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적 정의와 공동체 평화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응부적 정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 중심의 회복적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고 또 저희가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휴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종전을 하지 않고선 휴전이라는 상태에서 지금 분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의 궁극적 평화는 영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자기가 속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내면의 평화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하신 게 좀 바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 듣지 않으면 찾아가서 듣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 못 내잖아요. 아예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그분들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의외로요. 아파하고 이 평화가 깨지는 분들이 많은데 목소리를 낼 수 없거나 너무 이렇게 약해서 하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 그래서 조금 뭐
방문도 하고 아니면 또 초대해서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 저는 요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와 계시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건데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좀 다른 분들도 초대하고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도 이주 여성들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을 염산교회가 이 평화나루 도서관에서 좀 이렇게 초대도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나가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초대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새롭게 들렸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럼 평화나루 도서관 또 솔팀 비전 센터에 네.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그 이제 제법 한국에 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의 사회에는 평화 관련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염산교회가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조금 총회에서 마무리하면 자그마한 공간을 좀 평화 센터를 이제 좀 평화 공간으로 만들 생각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한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 그냥 저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핵심은 평화거든요, 정말. 그리고 복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또 평화예요. 그런데 교회가 생각보다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많은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마다 평화학이라고 하는 걸 다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갈등 해결 워크샵, 뭐 대화 워크샵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걸 꿈꿨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으로 저도 총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코로나 이전에 한 40개 나라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뭐 총회 있다 보니까는 뭐 정말 전국을 다니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니거든요. 근데 뭐 역사관, 뭐 역사 박물관 있는 데는 좀 있겠는데 이 평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이 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나루 도서관 비롯해가지고 솔팀 비전 센터가 조금 더 착실하게 해서 좀 이렇게 내실을 좀 가진다면 정말 바랄 게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힘은 없지만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또 많이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다음 저희 토크 콘서트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마지막 한마디. 저는 이제 총회에서 저희 화해 평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 평화 교육이 있었는데 2년간 중단됐거든요. 근데 하면은 여기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때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미리 부탁드립니다. 많이 여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